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유명 베이커리 업체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의 가로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대립해오던 유족과 사측은 최근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 열악하고 노동 환경에 대한 정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청년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이면에 비감성적 경영 전략이 감춰져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건을 통해서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그 현주소를 짚어보고 문제점과 해법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직원의 가로사 의혹. 유족과 사측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너무 추구하고 근로자들을 폭사시키는 게 있잖아요. 너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런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로사 같은 일도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특성이잖아요.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사는 게 결국에 물리적인 과로보다는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로사에 노출될 수 있는 직군들은 매니지먼트 리더십에서 그 제도권 아래서 뭐 어느 이상 야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는 근로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일단은 계속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근로자를 이용해서 벌 것인가에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을 분배해서 사람이 많다 보면 과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을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그걸 일률적으로 규제를 갖고 해버리게 되면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좀 경직에 위축되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재를 인정해 줄 때 되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억울하게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니까 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든 많든 떠나가지고 사회 전체를 볼 때는 약자 그룹에 속하니까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김성희 소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 직원의 사망 사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족과 업체가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일단 어떤 곳입니까? 빵집입니까? 베이커리 사업체입니까? 빵집입니다. 예, 전 그래서 안국동에 처음 연 이래로 지점이 7개고 계열사의 지점까지 합하면 18개 사업장을 예. 운영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도 가보면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한 제과업계의 새로운 신화를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사실 마침 근무했던 곳이
그 맞은편이었어서 꼭 안국동에 처음 열었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 메뉴판 영어로만 돼 있고 뭐 영국 분위기를 풍기는 이상한 초상권 남용 논란도 있는 그런 장식도 하고 갔을 때 굉장히 젊은이들이 좀 활기차게 일하는 느낌으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예. 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 관리의 원칙과 철학이 없었던 그런 양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포장은 그럴듯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블랙 기업이었다. 노동 착취, 뭐 쪼개기 계약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열정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을 몰아치는 그래서 과로사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철학 없이 급성장한 기업들이 이렇게 노동 착취에 의존하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뒤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바로 그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런던하고도 상관없고 런던 베이글하고도 상관없고 뮤지엄도 아닌데 예. 이름은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그 화려한 외양에 감춰진 어두운 속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지난 7월입니다. 런던 네. 베이글 뮤지엄에서 근무하던 한 20대 청년이 숙소에서 사망한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맞습니다. 유족들이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사 측과 대립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 베이글 뮤지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지점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사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죠. 7개 지점을 가지면서 이제 급성장해 온 업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이 20대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사실 분노하고 있는 건 20대 청년이 숨졌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20대 때는 굉장히 건장하고 뭔가 피로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데인데요. 이분은 특히나 이제 14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에 매장을 4곳이나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인천점의 오픈을 앞두고 발령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일주일 전에는 무려 8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근무하는 극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 일들의 면면을 보면요. 신규 매장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이제 작업들을 해오주셨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 채용과 교육에 대한 것도 관여하셨고 예. 그다음에 근무표 작성하고 발주 관리까지 하고요. 비품 구매하고 동선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오픈하기 위해서 택배 상자가 하루에 많게는 500개까지 오는 것도 정리를 하고 금속 차당본 140개 이동도 혼자서 다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분들의 이제 과로사의 근거는 살인적인 근무의 추정 기록이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유족 측에서 제시한 건데 여기에서는 SNS나 우리 교통 기록 카드로 근무 추정 기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14개월간 근무를 했고 네, 마지막 사고가 있었던 사망한 그 점은 인천점이었고 맞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채용 신분상으로는 비정규직인 거죠. 네, 단기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분도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명확히 어떤 건지는 저는 보진 못했고 알려진 건 없어서 이분이 정규직 신분이었는지 계약직 신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임지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지점 개업 준비로 이제 가동한 업무가 있었다가 뭐 택배 업무나 이런 것까지도 교육 이런 업무까지도 담당을 했다. 통상 개업 준비에 착수하게 되면 이 정도로 이제 업무가 몰리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업무를 누군가와 나누지는 않을까? 그리고 14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다양한 업무가 주어졌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근무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일까지 해야 했었나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신규 지점을 오픈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나 과도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보통 오픈빨이 있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 시기에 맞춰서 물량을 더 생산을 해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지점이 오픈하게 되면 평소 물량보다도 최소 두세 배 이상의 물량을 소화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이 너무 많을 때는 한두 명의 인력을 더 붙여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신규 지점 행사에 가면 매일매일 하루에 16시간 이상씩 근무하기도 했고 또 20일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임지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면 다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으십니까? 100%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뒤에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김효신 노무사께 계속 여쭤봅니다. 유족과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제 어제 발표가 된 것인데 네. 이게 합의 지점에 도달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입장이 조금씩 변해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지난 7월에 그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10월경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하게 되고 우리 국회의원분의 한 분의 그 발표로 인해서 이 언론에 보도되게 되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언론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좀 분노를 사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과하기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이제 그 보도된 걸 이제 보면 우리는 일 8시간과 일 9시간 근무 형태가 있고 그 모든 직원 월 8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가 뭐 파악하지 못한 이 오픈점에 연장 근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주 80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이루어졌던 유족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연장 근무를 신청했는 고인이 입사한 후 14개월 동안 7회 연장 근로를 신청했고 이제 회사가 파악한 걸 비교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는 주당 평균 시간이 2분은 44.1시간이었고 전체 직원은 43.5시간이어서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까 지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픈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거거든요. 그걸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인적인 근무,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오래됐다. 그다음에 강도가 센 것도 당연할 거라는 모든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언론에 이렇게 발표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갑자기 사과 모드로 돌변을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가요? 예, 회사가 이제 SNS를 통해서 담당 인원이 부족하다는 대견에 유가족한테 사과한다. 그래서 신규 이 직원 오픈 업무 특성상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 그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의아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하필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다. 왜냐하면 지문 인식기 오류가 발생해서 그때 자료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때 왜 없어졌어? 그게 바로 없어서 안 고쳤다고? 이런 이 의문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가 어제 이제 다행히 회사 측하고 유주 측하고 합의됐다는 소식이 들려게 됐습니다. 예. 김효신 노무사 말대로 그때 왜 공교롭게 네. 근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가 네. 그 기간에 기록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네. 아까 말씀하실 때 7월에 사망할 때 숙소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네. 직원 숙소입니까? 네, 직원 숙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0월에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네. 당시에 7월 사망했을 때 사인 분석이 이루어졌나요? 네, 그 부검 결과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별한 사인이 없는 걸로 밝혀졌다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추정할 수 없다 어떤 예. 건지. 그래서 이제 7월에 바로 이제 그 산재에 대한 신청이 안 들어간 거는 유족 측에서 어떤 회사로부터 그 근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공했다고 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스케줄표, 네. 뭐 가지고 있는 요런 것들만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과로사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근로시간을 과로가 있었다는 이 근로시간의 그 상당한 근로시간을 입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김 노무사께서 말씀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네. 유족 측에서 산재 신청을 취하했다. 네. 이 이유는 뭡니까? 사실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재를 취하하고 뭔가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게 마련됐던 것 같아요. 회사 이게 뭐 저도 합의서를 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내걸었던 건 뭐냐면 이 과로사 같은 근로시간을 확정해서 과로사로 판정할 수 있는 걸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판정까지 가서 지연되는 걸 막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뀐 규정에 의해서 이 근로시간만 입증된다고 하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없이 바로 산재 인정이 받을 수 있어서 단축할 수 있는 기회였.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회사는 근로시간 자료가 공교롭게 없다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좀 거기에 대한 여론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희 소장님 갔다가 임종린 지회장으로 가겠습니다. 김 소장님, 그러면은 이 회사 측에서 유족에게 보상안을 제시했고 그 보상안을 유족 측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김효신 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신 대로 처음에는 과로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입장이었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도 예고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측이 태도를 돌변해서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이제 단독 보도한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지점별로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그러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불안정한 고용 계약이면 열정 노동을 유도하기가 쉬운 거죠. 과로사를 하더라도 과로사에 이어질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기록이 없다는데 이제 포괄임금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근로시간에 따라서 초과노동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 죽게 하고서 장시간 초과근로를 부불로 임금 지급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당 12주 동안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과로사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증거가 알겠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유족과 합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망자의 이 가로사한 사망자의 유족은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유족과 회사 측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이제 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 지회장님 어떤 점을 들여다볼까요? 저희 사업장도 그 제빵 카페 기사들의 불법 파견과 임금 꺾기 문제로 2017년도에 그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 근로 감독이 오니까 노동자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랑 또 서류상으로 또 보여지는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어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좀 적극 반영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 지회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SPC도 찾아갔죠. 파리바게뜨와 관련이 있죠. 런던 베이글 뮤지엄 관련해서도 실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 김효신 노무사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산재 승인 건수가 총 63건이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업종에 따라서 제가 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회장님도 나오셨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SPC 삼립이 지난 3년간 산재 승인 건수가 11건이거든요. 예, 그 정도 되죠. 어때요? 24년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4년도 한 해. 예, 24년도 한 해가 11건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업체는 사실 업력이 그다지 길지 않죠. 예. 규모가 10분의 1이죠. 그렇죠. 규모도 10분의 1이고 그 업력도 길지 않습니다. 한 3년간 63건이니까 맞습니다. 예. 한 해 20건, 네. 21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SPC 삼립이 런던 베이글보다 훨씬 더 큰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건 이상 발생했다는 것은 되게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서비스 업종이나 뭐 카페, 베이커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서 사실 적은 건 맞습니다. 그 산재 발생 건수가 평균 건수가 근데 여기에서는 그 뭐 밝혀진 건 없지만 사실 이제 장시간 근무라든지 아니면 빠른 작업 속도 그다음에 또 빵 제조 강제의 위험 요소가 이제 결합돼서 많은 그 넘어짐이나 끼임 그다음에 뭐 그런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시는데 임 지회장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건설업이라든지 네. 또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사고 날 만하겠다 추락하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로 제빵업계에서는 이 산재 사고 그러면 어떤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배임과 화상인데요. 요 배임이나 이제 화상 정도에 따라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산재를 안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또 어느 정도에 따라서는 또 회사에서도 공상 처리를 또 유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터널 증후군이나 득헤르벤 같은 근골격계 질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산재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인정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좀 주목하는 또 산재는 정신 건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빵업이라고 해서 이게 뭐 자유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또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 점주 갑질 같은 문제로 신경 정신과 상담을 받는 조합원들이 지금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신 문제로 이제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점점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임 지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빵 좋아하니까 제빵업계에 취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인식할 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김 소장님, 김성희 소장님, 이 역시 이제 노동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장시간 근로 또 불안정한 근로 조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40시간 연장 근로까지 포함하면 주 52시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시간이죠. 52시간. 자, 실제로 장시간 노동 연장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주 52시간 상한제가 오래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의되다가 지난 정부에서나 간신히 이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탄력제 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내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부 이제 뭐 새로운 뭐 게임 업종도 그런데 게임을 새로 출시하거나 뭐 여기서 새로 지점을 열거나 이럴 때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엄격한 규칙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IT 업종의 경우에도 뭐 가산 오징어 배라 그러고 판교 등대라 그러고 이게 불 꺼지지 않는 밤에도 불 꺼지지 않는 그런 장시간 노동이 몰아치기 노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빵 공장들이 심야에 해야지 아침에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심야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시간을 딱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낮부터 일해서 밤까지 밤을 새워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뭐 일상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산재 건수를 얘기했는데 2024년에 29건이고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1건입니다. 그러니까 63건이라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산재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그래서 과로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이미 노동 행태에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김 소장님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노동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또 특히 예. 이제 노동 시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OECD하고 비교되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보더라도 이런 이 근로시간 초과 또 연장 근무, 초과 시간, 연장 근무 또 이런 것에 따르는 경제적 보상 또 휴식 보장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는데 출퇴근 기록제가 국제적으로도 규범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과 실근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대기 시간이 긴 업종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포괄 임금제를 하는데요. 얼마 정도 근무한 것으로 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될 업종까지 확산돼서 예. 출퇴근 기록이 명료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근무했는지가 명료하게 나오지 않고 그에 따라 정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장시간 노동이 임금 지불과 상관없이 막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경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뭐, 김혜진 노무사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적어도 요즘은 정말 대한민국 2025년이지 않습니까? 1970년도 아닌데 네. 그런 근무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확인이 안 되면 네. 분명히 따질 것 같거든요. 우리도 출연 시간이 몇 분 한다 그랬는데 몇 분 넘었으면은 이건 뭐예요 하고 따지게 되는데 안 따지나요? 직장인에 비해죠. 사실 못 따집니다. 세상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못 따지는 경우가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직장의 문화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게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저기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문제를 사실 숨김 노동, 숨은 노동이 더 많다. 왜냐하면 52신자간제가 도입되면서 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데는 이 앱이나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그냥 아예 샷터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앱상에서 더 이상 기록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기업 다니거나 조금 규모 있는 그 다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했을 때는 그냥 컴퓨터를 그냥 자동으로 오프되게 만들어서 그걸 집에 가서 한다는 겁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저는 숨은 노동, 숨긴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동을 하는 걸 그냥 제도에서 그냥 그 시간에서 파악되지 않게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시간에 아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저는 이게 사실 뚜렷한 통계는 보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지금 통계로 나타나는 거는 이 근로시간이 우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된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볼 때는 체감되는 경우 그러니까 52시간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금 그 앱이 굉장히 발달되고 이 IT가 발달돼서 근로시간 측정하려면은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근태 관리 기록을 느슨하게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바로 포괄임금제하고 연관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해서 이 근로시간 관리를 안 하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들은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들이 버무려지는 거죠. 근데 임지 회장님이 일은 또 시간이고 시간은 또 돈이거든요. 그러면 뭐 MZ세대도 그렇고 그냥 이게 아마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도 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일을 더 했고 또 장시간 노동을 했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했고 야간 근무를 했고 당연히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회사에 따질 것 같은데 회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연히 회사에서는 연장 청구하면 지급하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수당 청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들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빵이라는 게 기술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기술인데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는 거를 손이 느리거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낮 시간에 한참 일 열심히 하면 시간 끝낼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5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초과를 결국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장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이제 파리바게트 구조 안에서는 연장 수당 청구가 회사가 아니도 가맹점주에게 청구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다시 또 52시간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재작년에 70시간 노동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노동자가. 예. 근데 그때도 왜 이게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52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이걸 넘기지 못하게끔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연장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노동자들은 52시간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찍은 근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그 근태를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 저희가 당시에 고용노동부에다가 52시간이 넘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근로감독을 해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돌아온 얘기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가져간 그 사례 몇 개로는 근로감독할 수가 없다. 더 많은 사례를 갖고 와야 근로감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근로감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라는 부분을 임 지회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김효신 노무과 여쭤보고 김성희 소장께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포괄임금제. 네. 참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포괄임금제, 뭐 통상임금제 이러면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데 포괄임금제가 네. 뭡니까? 사실 뭐 급여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법정 제수당이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뭐 노동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는 제도인데요. 이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무 시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표면상 이제 편리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장시간 노동을 은폐하거나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라고 하니까 우리 법으로 잘 모르는 우리 근로자분께는 야 거기 다 너 이거 다 포함돼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무마시키는 거죠. 뭉뚱그려서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반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되는가 하면 포괄 역산임금제라고 해서 월급여가 300만 원이 정해지면 이 역산을 해서 법정 제수당을 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배분되고 설계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급 209시간, 그다음에 연장근로 최대 가산해서 78시간, 그다음에 휴일 근로 시간도 얼마 정도 넣어놓고 심지어 연차 수당까지도 넣어놓는 바람에 연차도 제약하는 조건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추가적인 게 더 있지 않느냐, 더 받아야 되지 않냐면 무슨 소리야? 다 뭉뚱그려서 포괄임금제에 들어가 있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김 소장님 이렇게 되면은 특히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다면서요? 예, 뭐 유통업 서비스업 쪽이 가장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뭉뚱그려서 뭐 해서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노동 시간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요. 얼마나 일했는지 그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그런 업종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제빵 업계도 이제 열정 노동 이런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버스 업계도 이제는 옛날처럼 대기 시간 길고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비롯된 포괄임금제였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법을 다 지킨 것처럼 맞춰놓죠. 여기 포괄 역산제라고 한 것처럼. 그다음에 통계적으로도 52시간 넘는다는 보고를 할 인사 담당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에서 밝혀지지 않고 공식 기록에서 남지 않는 그런 부분 노동의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시스템이 포괄임금제가 확산됨으로써 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임 지회장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경우에도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뒤따르는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연장 근무에 대한 부실한 보상 체계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당연히 문제를 느끼고 어떻게든 이건 해결해야 된다라고 다들 제기를 할 것 같은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을 이제 개인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문화가 이런 제빵업계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쪼개기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포기하고 좀 무기력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쪼개기 계약. 이따가 쪼개기 계약은 2부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김효신 노무사께요. 해외에선 이 근로시간 기록을 법적 의무로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너무 둘이 이 뭉술하거나 두루뭉술하거나 둘이 뭉실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네. 때일수록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외에선 이 근로시간 기록을 법적 의무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러하면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돼. 이런 걸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 해놔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껏 우리가 그냥 되게 다양하지고 그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근로만 있을 때가 법이 규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을 기록하는 규정이 없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뭐 42조나 시행령 22조 보면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 기록은 임금 계산에 관한 기초 자료라고 보는 야지 맞는데 사실 이게 뭐 법적 해석이 있다 보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법적 강제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 기록의 연장수당 지급이 따라야 되니까 도리어 근태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지 회장님이 감독해 달라고 했더니만 노동부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공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가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도입 당시만 빼놓고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거나 그런 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장시간 근로로 처벌된 사례는 52시간대만 반짝하가 지금은 보고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 및 제재가 약해서 이제 그렇지도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나 영세사업장의 별도 관리가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이걸 규정으로 못 만들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김 소장님. 우리가 왜 이렇게 펀칭하는 것도 시간 기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출근할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그것도 옛날 이야기 될 수도 요즘은 다 지문 인식하는 것도 그다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내부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고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법적으로 명시되거나 아니면 근로조건으로 적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퉁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코 지금 현재 기술 시스템에서는 별로 큰 비용이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용 때문이 아니라 뭐 낮은 임금이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업종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안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균형 있게 좀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전자감시 시스템에 자신의 노동이 다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출퇴근 시간만 관리해야 되는데 모든 근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사실 노동자의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과도한 감시 시스템이 될 수 있고요. 저임금인 업종일수록 고정 시간의 노동 수당을 받는 것 그것까지 생각해서 임금을 얼마 받는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낮은 임금이 사실은 불명료한 경계를 만드는 아주 기본 그런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저임금 사업장들을 보면 이 이직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임금 사업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있지만은 이 뭉치지 못하는 이유도 그냥 여기서 내가 불합리함을 겪으면 떠나버리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효신 노무사께서 그 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까요? 아까 임 지회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네. 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다 하지 못했느냐 이 질책을 대려 당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로 상당히 그 부분도 이 좀 무리한 기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지 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사실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질을 잘 따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베이커리나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동의 양과 질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치부한다고 하면 도리어 그 연장 근무 수당이나 시간을 청구한다는 게 본인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도리어 회사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개선할 네. 방법이 있을까요, 김 소장? 예, 뭐 우리가 모든 노동의 관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그 근로계약도 명료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아치기로 자신의 열정을 바쳐서 일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관리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 관리만큼은 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 만큼 정확하게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근로시간과 임금 보상 체계를 명료하게 하는 그런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형식적으로만 반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이 그러니까 워낙 심각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산재 문제, 해고 문제, 부당노동행위 문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해서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필요하고요. 포괄임금제도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기초해야 된다. 출퇴근 시간 기록제만은 명료하게 하자. 이게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지 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업무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또 아까도 얘기했던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업무 숙련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빵이라고 하면 그냥 발효 성형해서 발효해서 이제 그냥 구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날씨나 온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어떤 그런 숙련도에 따라서 이게 뭔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점포마다 점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또 잘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물량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더 구체적인 내용 또 장시간 근로 관련된 부분, 포괄임금제 관련된 부분은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과로사 논란과 청년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효신 노무사,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효신 노무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이 회사, 이 빵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1호점을 연 이후 네. 짧은 시간에 이제 급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2천억 원대 대규모로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됐고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급성장 배경을 뭘로 봐야 될까요? 뭐 맛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노동 근로와 관련된 경영 기법으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 뭐 마케팅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 뭐 단순하게 뭐 베이글이나 빵을 잘 포장을 해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비용 대비 수익을 많이 창출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단기 계약과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생들로 가득 채우고 뭐 산재 발생률도 높은 걸로 봐서 성장의 이면에서는 노동이 그늘이 있었다. 일단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는 이제 되면서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거는 이제 제 추론이 좀 확신이 되게 만드는 거는 이 원래는 인천점과 본사만 그 근로 감독을 하기로 예정되었고 실시를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거에 의하면 이 전국 7개 지점과 공장 3곳에 대해서 전국 계열사로 다 확대하겠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감독을 하면서 이 근로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좀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노동당국에서도요. 그런 보면 이 급성장 배경은 물론 회사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땀도 같이 섞여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임 지회장님께서는 업계에 계시니까 파리바게트는 말 그대로 이 제빵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뭐 누구나 이제 알만한 그런 기업인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뭐 평판이 나름대로 이런 관계자들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뭐 나도는 게 있었나요? 사실 이렇게 뭔가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제빵사들이다 보니까 예. 맛있는 빵집이다라고 이게 유명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도 가서 줄을 서서 사 먹기도 하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에는 저희도 가서 줄을 서서 사 먹기도 하고 저도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줄을 서서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빵을 산다면 저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안에서 심각한 노동을 하고 있구나까지는 또 연결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주로 젊은 세대의 감성을 노린 마케팅으로 상당히 급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감성 마케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성 마케팅으로 성공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오너의 경영 철학이 같이 함께 또 각광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특히나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 창업주의 발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수면이 오르면서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예. 그 발언 중에 또 하나가 직원들은 오브제다 이제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마 그런 발언들이 다들 되게 멋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또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청년 노동자들이 이제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의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화려함 뒤에 이제 감춰져 있는 그림자 노동들이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좀 곪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 선생님 이럴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어떤 매장이든지 이럴 경우에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MZ 세대들은 빵에 대해서 상당히 또 열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그런데 이런 청년들 또 사회초년생들의 비중이 높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은 기업이나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고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고용이 굉장히 단기 계약이고 뭐 이동이 작기도 합니다만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당연시 여기거나 오히려 그걸 조장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한계 지점을 냈을 때는 그렇게 운영 안 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활기가 좀 있어 보이고 직원들이 뭔가 열의에 차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가 되면서 커지면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기준과 그 가치에 대한 존중을 전혀 바탕에 깔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원인에는 제빵업계는 다 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기준을 들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사태가 나타나는데 1위 업계가 처음부터 파리바게트 같은 1위 업계의 관행이 사실은 이걸 더 양산하고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원래 제빵업계는 다그래를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배달업계의 1위 기업들이 하는 예.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철저하게 같이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준을 못 세우면 사실은 새로 좀 급성장하는 그런 뒤따른 후발 기업들은 다 그대로 쫓아가거나 그보다 더 강한 착지 체계를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MZ 세대의 입맛은 잡았는데 왜 마음은 잡지 못했을까요? 김혜신 노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급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96.8%나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전의 이 빵 성지 이야기를 말하는데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의 법인인 주 로쏘는 일단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정규직 비율이 한 35.65%, 한 36% 정도 되는데 네. 비정규직이 96.8%면 정규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뭐 관리직 한 20명 정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거 통계 보고 보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대부분 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 비율이 막 96.8% 거의 대부분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단기 계약에 대한 이제 폐해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3개월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회사는 그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는 뭐 사업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해고 법제가 까다롭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의 그 유연성을 가져가 보겠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셨지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제 단기 계약을 하면 뭐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뭐 연차 휴가를 별로 수당을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퇴직금이나 그 우리 연차 휴가 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근무 시작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3개월 단위 계속 얘기를 하다가 1년이 넘어서 기간이 되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또다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받아야 되는 굉장히 번잡한 번거로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빨리 그거 줄 테니까 우리 서로 합의하자라는 합의의 유인에 또 시달리기도 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의 정정사항이 있어서 전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성심당 법인 주로서는 기간제가 35.65%입니다. 기간제가. 그러니까 정규직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데 그렇죠. 65% 정도네. 임정린 지회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주세요. 이 파리바게뜨는 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그 원래 그 불법 파견 노동으로 이제 정규직들이 다 아닌 상태에서 노동을 했는데 저희가 SPC가 직접 고용을 하라 해서 현재는 제빵 카페 노동자들이 전부 그 SPC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높은 용역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제빵기사 고용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같은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속이 아닌 그 가맹점주 직접 고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그런 문제가 또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채용 방식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혜신 노무사께 좀 여쭤보고 또 임 지회장님 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쪼개기 계약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쪼개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사실 뭐 이거는 뭐 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 계속하고 있지만은 고용을 짧게 끊어서 계속 연장하는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한 사업장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분을 6개월 일하고 계약이 끝난 걸로 취급하고 다시 6개월의 계약서를 쓰는 게 쪼개기 계약이거든요. 물론 심지어 이제 여기에 우리 서비스 업종도 그렇지만은 이 경비나 미화 쪽은 3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짧은 단위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우리 이 기간제 사용 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이 있긴 하는 거지만 2년 이상이 되면은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상한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하고 있지, 그 2년 내에서 계약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해고 법제가 까다로운 것과 맞물려 기간제 근로자 2년 내에서는 이 무수하게 이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김 노무사님, 그러면은 김혜신 노무사님, 그러면은 이게 2년이라는 상한이 있으면 네, 쪼개기로 6개월이면 4번, 네, 3개월이면 8번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계약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에서는 보호하고 있지만은 우리 판례에서 갱신 기대권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6개월 단위 4번이나 혹은 3개월 단위 8번에 대해서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이 부당해고, 그러니까 그 계속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임 차장님, 특히 이 제빵업계, 우리가 이제 명칭상으로 F&B, Food and Beverage, 이 업계에 유난히 단기 계약이 많다. 업종의 특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숨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이직이 잦은 이유는 저희가 이직을 한다고 해서 뭐 경력을 더 높게 인정받고 뭐 상향 이직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잦은 인력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전현직 노동자들이 그 자기들 노동 현실을 지금 증언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또한 노동자들이 금방 관둔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업이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것 또한 노동자의 개인 탓으로 치부해가지고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기업의 궤변일 뿐이거든요. 예. 그렇게 기업의 궤변에 이제 청년들이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 소장님, 예. 우리가 이게 손바닥의 윗면을 보느냐 아랫면을 보느냐의 차이일 텐데, 직원들이 떠나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뒤집어 보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오래 있을 텐데, 그런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사람을 교체하면서 사실 그렇게 쓰는 기업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직은 또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 비율의 평균이 36%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전 산업에 걸쳐서 36%가 평균인데, 이거에 비해서 뭐 97%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빵업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게 운영하는 성심당처럼 전 사업장 평균인 36% 정도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그래도 사람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래서 대다수를 단기 계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일수록 이직은 잦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는 방식의 운영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김혜신 노무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쪼개기 계약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뭐 사실 이제 법에서 이 계약 갱신의 횟수를 제한해야 된다는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약 갱신의 횟수를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바로 체결 안 해주는 이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화 할 수도 있다는 이 반론도 있었고요. 사실 이제 이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는 이 방지책은 뭘까? 아까 이제 우리 계속 논의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은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이제 이 기업 측에서 돌아와서 먼저 이 유능하고 이제 우리가 애사심이 있는 근로자들로 이 문화를 형성하고 된다고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기업이 먼저 끊는 게 맞다. 예. 그러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대우해주고 교육하고 복지를 좀 더 나아지게 해주는 이런 개선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기간 제한도 있는데 횟수 제한도 합니다. 왜? 초단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시도할 수 없는 게,
몇 회 이하로 제한한다 그러면 몇 회까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자가 탱자가 된다고 사실 외국에 나름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그게 더 나쁜 선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함부로 시도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초단기에 시작된 게 지금 뭐 매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한 이랜드그룹이 단기 계약을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어느 업종에서 시작하고 나면 그런 것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활용이 아니라 악용이 되는 걸까요? 임지 회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해야 될 텐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또 급성장한 또 제빵업체이기 때문에 청년 철학이 인기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쪼개기 계약, 노동 강도, 또 업무량을 늘리면서 노동자 길들이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뭐 쪼개기 계약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에 20대겠죠. 이런 길들이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진급 기준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산재 신청을 한다거나 연장 수당 청구를 포기하게 되거나 왜냐하면 이 모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 진급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포기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하면 다음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엔 또 자기 탓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문제인 건데 말이죠. 네. 지금 임지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효신 노무사께 좀 여쭤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 노무사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도움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대다 보니까 더 모를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되는 법 규정이라든지 네.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더 당하게 된다. 더 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그냥 사회적으로 먼저 돌아보면 그 노동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걸 이제 요즘에는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법에 대한 노동 기초 교육을 하고 뭐 우리 현장에 나가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예. 사실 이제 인문계구나 대학생들마저도 이 노동법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인터넷을 찾아보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청년층들은 그거 신고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신고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입증 자료들을 좀 모아서 그걸 입증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 현상만 가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계약서를 교부하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청년층들이 노동법을 못 배우고 회사에 들어와서 계약서를 처음 했을 때 이 계약서를 놓고 사실 잘 모르면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는 사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의무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가 있으면 뭐 흉내라도 내겠지만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더 사회초년생들, 청년층들은 그냥 원래 이런 거다. 예, 거기에 더 그냥 빠져들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김 소장님, 한편으로는 이런 부당 장시간 근무, 부당 또 무임금 노동, 부당 근로시간 이 미기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저촉된다면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장 쪼개기도 난무하는 거고요. 파리바게트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지점별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업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시간 관련된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코로나 겹치면서 이제 못했는데요. 예. 포괄임금제라는 건 사실 전근대적인 제도 형태고 현대 기술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폐지를 해야지 쪼개기 계약을 난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직을 쪼개기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정 기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두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어서 갱신횟수 제한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한번 잘 따져보고 생각해볼 그런 그래서 계약직을 뭐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 그걸 반복할 경우에는 그것을 합쳐서 계약 기간으로 보는 그런 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이게 우리가 간과할 것이 아니라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 사망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세 분의 말씀을 짧게 한 1분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임종린 지회장님부터요. 그 서비스업에서 이제 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번 그 전현직 노동자들의 그런 현실 그 상황 증언들을 들으면서 이게 남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노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심히 이제 일하는 것이 이제 미덕이다 이러면서 장시간 노동을 미화하고 부추기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근절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내 일에 좀 힘들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참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또 노동조합이나 이런 곳에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고요. 김효신 노무사께서는요. 네, 뭐 저는 좀 정부의 역할을 좀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업의 선함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근로지금의 노동 당국의 업무를 보면 신고 사건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신고하는 사람들 위주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방 중심의 활동이 못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그 사업장들의 예방을 그러니까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강력하진 않더라도 이 근로감독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 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김 소장님 뭐 1분 정도 됩니다. 네. 기업들이 새로 성장하는 기업도 그렇고 화려한 외양의 밑바닥에 열정 노동이라는 그늘 그럼 사람들을 몰아치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과로사까지 일으키는 노동을 그 음습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이 국제적으로도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계속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런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운영 형태가 바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가로사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임종린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김효신 노무사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